정치에 또 다양한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동관 분위기에서 정치 파트 2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답도 짧게 하나 말씀하시죠. 아무래도 이재명 전 후보가 경기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질문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네 가지 가치 공유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경기지사를 출마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두 분이 나누신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 후보가 그 얘기를 했다면 제가 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연대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하자고 했더라면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겁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이제 대선 패배 2개월 만에 결정 보궐선거 출마했는데 이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때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앵커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당시 우리 의원님께서는 좀 그러진 않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대선 패배 2개월 만에 출마를 하고 또 자기 연구가 아닌 인천 계양 상대적으로 언론이 보기엔 좀 더 정상할 수 높은 지역을 가는 거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혹시 그전에 이런 얘기도 상의한 적은 있었는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거 후에 통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본인의 출마에 대한 얘기 전혀 나눠본 적이 없었고요. 아마 제가 추측키로는 본인의 고민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이제 전략적으로 공천 결정을 하고 아마 본인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전국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보신 그때 내린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쉽지 않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우리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어느 방송에 기획이 나왔을 때 제법 전 얘기입니다만 본인이 결정한 문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글쎄요 하실까 이런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 또 당의 강력한 요구 등을 감안해서 본인이 어렵게 내린 결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성남으로 나오는 게 더 좋았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런 경기지사 출마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만났을 적에 제가 얘기하는 가치는 없었고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그 이후에 대한 얘기를 오히려 하셔서 제가 조금 뜻밖으로 느꼈을 정도였었는데 결국 본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남이 좋았을지 인천 계양이 좋았을지는 본인이 판단을 놓으셔야겠지만 아마 당 쪽에서 계양을 전략 공천한 것으로 결정한 걸 알고 있고 성남에는 분당 갑에 김명환 후보라고 지난번 선거에서 아주 아깝게 좀 후보가 있었는데 한 고민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대장동 문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 가장 큰 이슈이고 대선 때 우리 김 후보도 그냥 제가 듣기로는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다 이런 문제도 얘기했고 진실이 가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오늘 방송에서는 당분일의 최대 지적이라는 이재명 전 지사의 주장에 동의하냐 이런 거에 예스 답변을 들으셨던 걸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다시 최대 공익 판소다 이렇게 또 해명도 하셨던 것 같은데 약간 좀 그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 정 의원님이 그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우선 팩트를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모 방송에서 제기했던 질문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에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오를 들었는데 자막에 단군일의 처음에 치적이라고 자막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고 특히 김은혁은 그래가지고 저를 공격을 했는데 다시 그 방송국에 저희가 항의를 해서 자막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의 대장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단군 이래의 그 삼국시대 고려조선 세종대왕님 한글도 만들었고 이순신 장군은 외군도 물리쳤고 또 권위주의 경제시대긴 합니다만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가 있는데 어떻게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을 대장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자꾸 그거를 그 상대편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우선 유감 표시를 합니다. 대장동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시정이랑 같습니다. 우선 대장동 사건은 최초에는 그 LH를 통한 공영개발을 추진했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당 이름을 모르겠으나 지금 국회에서 주로 반대를 해서 좌절됐고요. 그 이후에 공영개발을 시청에서 시도한 것도 역시 그 당시에 지금의 국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제격이 맞다면 시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민간 합동개발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익환수가 일부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 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참여했던 민간 쪽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주 폭리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건의 개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됐든 또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됐든 그 의사결정이나 그 진행되는 절차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 진위와 이 수사를 해서 가려내자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는 대선 중에 특검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이 됐든 검찰이 됐든 경찰 수사가 됐든 아주 그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분명히 밝혀내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저는 미래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자꾸 선거판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는 경기도민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게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제 입장을 여쭤본다면 저는 분명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꾸 옛날 얘기를 물어보시니까 우리 저 상대 후보도 또 토론회에서도 뭐 오늘은 우리 정혜님 말씀에서 이렇게 이 정도 답변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답답한 마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짧게 좀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 저는 두 가지 방법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사결정 과정과 또 투명하게 한다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주민과의 그 충분한 의사소통과 공감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와 같은 그 정책 수혜자나 일반 국민들과의 공감과 소통이 없으면은 거의 100% 가까이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들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환수해서 시민들 또는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두 가지 원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더 이재명 전 관련된 거를 질문드리면 워낙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백현동 아파트 개발이 있었고 또 그와 관계로 성남 FC 후원 의혹 그리고 뭐 경찰 수사가 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법인카드 유용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그래도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신 적이 있는지? 네, 뭐 자세나 해도 우선은 다른 후보들과 토론할 때 준비를 해서는 좀 자세나 해도 들어봤습니다. 네. 문제는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법과 같은 거는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지요. 있고요. 다른 그 백현동 문제나
또는 성남의 도시인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의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아까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 분명한 그 검찰이 됐든 또는 경찰이 됐든 분명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밝혀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지사가 되시면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한 진상규명에도 뭐 적극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워낙 우리 후보님은 이제 흑수 조심하고 좀 유명하신데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이제 경기도의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방 중에 하나가 그 후보님들의 그 자식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불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주로 공부를 했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려가면서 했다. 이런 부분이랑 이제 그 후보님의 어떤 대천에서 용이 났다는 그런 어떤 스토리와 약간 좀 뭐랄까 좀 대치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우리 정 의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미국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공무원 하던 뒤에 국비 유학으로 미시간 대학 가서 유학했습니다. 그때 저희 작은 애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속지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들어갔습니다. 그 출생신고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각종 의료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태어난 것에 있어서 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생신고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이 살다가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다시 미국 간 게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 월드뱅크 근무할 때 가족이 다 같이 갔습니다. 저희 집 애가 그때 작은 애가 5살이었습니다. 큰 애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은 큰 애는 제가 유학 가는 동안 한 4년 동안 함께 살았고, 그 후에 거기서 태어난 작은 애 같이 살았고, 월드뱅크 가서 저희 가족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애들은 전부 공립학교 다녔습니다. 제가 유학비자로 또는 국제기구 근무하는 비자로 근무하기 때문에 공립학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립학교 들어갈 필요는 못했고요. 저희 집 애들은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전부 공립학교 다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작은 애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나중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미국 생활했기 때문에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대학을 진학을 했고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육군 병장을 제대했고요. 군생활도 제가 출마하는 경기도 화성 51사단에서 충실하게 근무해서 부대장 표창까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조기 유학도 보내고 어떤 사람은 포함한 유학도 보냅니다. 저희 집 애들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랬던 것뿐이고, 자꾸 이중국적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정확한 법적 용어는 복수국적입니다. 국적법 바뀌어서 원정 출산이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 유학하거나 상승원에 가서 난 자녀들, 특히 남자들은 병역을 의무를 피하게 되면 전혀 문제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국적을 신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적법에 의해서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인정을 받는 게 현행 국적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 집 큰애가 30살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떳떳하다 이렇게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좀 길어진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34년 관료를 하셨는데 정치인 경력은 1년으로 네. 어떻든가요? 이제 관료로서 이렇게 정보 정책에 투입할 때하고 정치인으로 그렇진 않아서 그때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다? 본인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작년 9월에 대선 출마하기 전에 정치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양당으로부터 총선이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대선 경선 출마 선언할 때마다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양당 구조에서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겠고, 저희 기재부 출신의 선배 동료들이 정치하는 길은 한 가지였습니다. 거대 양당 중에 하나 들어서 빼치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정치를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할 적에 제가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되리라는 생각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정치판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 가치를 고거의 깨지더라도 이 가치를 갖고 부딪혀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치한 지 지금 작년 9월부터 기산하면은 뭐 한 9개월, 10개월 미치면 안 됐겠지요. 저는 정치 경력이 짧은 것이 저의 비교 우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존의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고요. 기존의 정치 문법과 형태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캠프에서 주문해요. 다른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기존의 정치 문법과 정치 형태를 그대로 따른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록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좀 험난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가치를 바꾸거나 초심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배성규 의원님께서도 그럼 왜 민주당 들어가냐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들어가서 바꾸고 싶습니다. 개혁하고 변화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지난 대선에서 연대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정 의원님 말씀처럼 애로사항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동안의 관련 생활과는 전혀 다른 면에서 제가 적응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운차게 또 신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이제 경기도의 경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한민국의 4분의 1 차지하는 특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무슨 저 행정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 영역이 필요한 곳이고 여러 가지 갈등 현안이라든지 풀어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정치력 같은 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 후보님이 그러니까 보여준 건 없는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정 의원님 그 질문에 이제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관료들이 정치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그동안에 양당에 들어가서 빼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 거부했고 당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신당을 창당을 했고요. 그리고 대선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그 비호감 네거티브 판에서 나름대로의 그 아젠다, 정치 교체와 국민투표라고 하는 아젠다 세팅에도 제가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잠재력을 좀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주신 말씀처럼 겸허하게 수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정치와는 다르게 하겠다고 하는 소신과 생각에는 변함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광클럽 토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동시에 또 초청되는 본인의 생각이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 장점을 보기는 합니다. 이미 지금 두 사람 질문인데 1시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토론에서 시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 질문부터는 조금 더 압축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들도 좀 속도감 있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문제는 서울은 물론이지만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병렬 경제부장께서 부동산 문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시민파트별 경제부장입니다. 제가 과거에 기재부 출입할 때 사실 김동연 후보께서 부총리를 하셨죠. 네, 그때 당시에 부총리를 뵀을 때 정말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정치인 김동연으로 제가 뵌지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부총리 시절에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도 저도 이제 새롭게 한번 반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기도 관련된 부동산 정책을 몇 가지 여쭙겠는데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 한 두 가지를 먼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때 초대 부총리를 하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경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소주성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일정 부분 연루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소주성과 함께 부동산 정책도 지금 반치해 보면 상당히 좀 문재인 정부 때 특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도 우리 지금 김명국께서 많이 이제 청와대와 이제 싸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됐고요. 또 그 결과로서 지금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많이 오른 데는 뭐 2배 또는 3배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런 이제 결과로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그 5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급상승하게 된 원인이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부동산 정책 위에 다른 뭐 그 시적인 경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5년 정부 기간 중에 오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시 정책 또는 통화나 재정 정책 그리고 국제 경제에서의 흐름 이런 것들 다 같이 감안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에서의 잘못 대처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권 초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막고 싶다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요? 네. 부동산, 제가 부총리인 동안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청와대와 의견 대립이 심했습니다. 제가 가장 의견 대립이 심했던 부분은 이제 공급 확대 부분과 그 다음에 세금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풀자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공급 확대는 뭐 같은 세금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경제부총리로서도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 결정자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 공급 확대와 그 같은 부동산 세제 면에 있어서의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받아들여졌더라면은 좀 다른 경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1년 6개월 재임하는 기간의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한 1년 뒤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됐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반 동안 경제 수장으로서 책임을 발생한 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공급 확대를 조금 더 제가 주장했던 것을 조금 더 세게 얘기하는 것과 함께 규제 쪽에 세금과 이 대출 규제 쪽에 있어서도 조금 더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규제를 좀 주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후보자님 아마 지금 철학이 좀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경기도 선거 나오시면서 지금 내세운 부동산 정책, 대표적으로 135 부동산 정책이라고 네이밍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규제와 공급 확대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1기 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안전진단 기준을 같은 규제 완화를 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 때 용적률 300% 또 최대 500%까지 상향하겠다 이런 지금 공약도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내세웠던 규제 완화랑 별이 같지 않은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요 공약 내놓고 나서 지금 일기 신도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지금 관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축소 조절에 나섰는데 혹시 말씀하신 지금 내놓으신 135 공약처럼 이런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이렇게 하면 이 일기 신도시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135 대책은 이제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문제 반값 아파트 이제 공급이 지금 골자입니다. 만약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박 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나 이제 재건축하게 되면 이제 세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에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소사 문제는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일기 신도시 문제만을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무가 부동산 정책은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거시 정책, 아까 말씀하신 국제 상황, 금리 문제, 통화 정책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공급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에서의 반값 아파트 그 공급이라든지 또는 주택 예약제라든지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도시 문제는 제가 네 군데를 가봤는데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 노후 배관이나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봐서라도 추진은 꼭 필요하겠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는 종합적으로 보면서 같이 좀 푸는 방법을 추진하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그런 면에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가장 거시적인 양목과 미시적인 그런 추진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 경기도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아마 숫자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보니까 그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그 재산세 부담 완화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인 그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도 보니까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100% 감면하겠다 이런 지금 공약을 던져놨던데 지금 우리 김동연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 구체적으로 재산세를 얼마나 어떻게 부담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보유세 관련돼서 내용을 잘 아마 깊이 있게 아는 분이 아니라고 아는 분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세를 부과를 하려면 우선 공시가격을 반영을 한 다음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그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려면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아마 제로로 만드는 방법을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세는 이 지방세 중에서 시군세입니다. 그럼 이 시군세인데 도지사가 이걸 감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과 함께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는 그렇게 해서 메꿔지지 못하는 재산세를 도 예산으로 메꿔주겠다는 것 같아요. 경기도 예산이 지금 34조 정도입니다. 지사가 재량을 쓸 수 있는 돈 그 중에서 10%도 안 될 겁니다. 이 시군의 재산세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도재정으로 메꿔준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잘 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산세 문제는 이 시군에서 일종의 시기에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 보유세 문제 전반적으로 보면서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또 시장 분수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서초구가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서초가 지금 50% 아마 탄력세로 해서 상한 아마 50%까지 신축할 수 있게 서초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이 도와 시군 제도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감면은 가능하지만 전체 100% 감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그 비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종부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비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지금 얼마 정도 가격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컨대 1가구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이 종부세 감면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1주택자의 경우에 종부세
종부세 매기는 기준이 지금 11억입니다. 11억이면 아마 시가가 한 15, 6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15억까지 오르겠다고 얘기해서 아마 한 20억 정도까지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데는 종부세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도지사도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할 때는 이번 시장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금액을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가구 1주택자의 일가구 1주택자가 그 장기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혹은 10%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그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어차피 지금 양도세는 세금이 없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12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문제가 집 한 채 살더라도 20, 30억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한테 조세를 적용하면 이거 사실상 부자감세 아니냐. 이것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인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도세 그 문제가 저는 우선 우리 박 기자님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부총리 때도 유의하자는 얘기를 했고 지금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그 물건을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주택자에게는 20%, 3주택자에게는 30%의 양도세 중과를 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저는 부총리 당시에는 2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더라고요. 1년을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부동산에 좀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공급 대책 중에 이런 일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양도세에 대한 그 감면 문제는 저는 아까 그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15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액에 대해서는 플랫으로 해서 이렇게 10% 정도의 세율로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년 보유 10년 거주라면은 투기 목적으로 이 집을 샀다기보다는 충분한 실수요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20억, 30억 이상의 양도 차익을 내는 주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일률, 그 정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률 세율을 하되 다만 지금 그 함께 박사님이 우려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 때 보완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급 관련된 건데 그 3기 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자족 도시가 가겠다. 그러면서 창업과 스케일업이 모두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천국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경기 남부라고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판교위에 구체적으로 좀 어디를 좀 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 천국 말씀하신 건가요? 네, 스타트업 천국 도시. 3기 신도시 문제는 제가 그 충분한 교육과 교통 인프라를 깔면서 정주 여건을 만들면서 했던 말씀이고요. 스타트업 천국은 경기도 전역에서 이뤄내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그 7기 민선 그 도전과는 달리 8기 때는 혁신성장을 강조했습니다. 혁신성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박 부장님 질문이 아마 그 질문과 연결될 것 같은데 저는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과 수원의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공항 자리와 수원공항 자리에 한국판 실리콘밸리 건설과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를 함께 아우러지는 복합 첨단 명품 도시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판교와 연계되는 그야말로 거대한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혁신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저는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3만 개 스타트업을 임기 중에 만들어서 6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미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폭적인 규제 완화인데 이 문제는 조금 집에서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제가 부총리 때 늘 강조했던 혁신 성장을 그와 같은 성남과 수원 공항 자리에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건설 또 경기 남부에 완성하게 될 경기 국제공항을
반도체 수출의 허브 공항이자 주변을 국제 자유도시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통해서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완전히 바뀐 경기도의 모습을 4년 임기 내에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